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할 때마다 또 뉴스에서 수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환율. 오늘은 이 환율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그 비밀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전 세계 어디서나 파는 이 햄버거 하나의 가격만 보고도 어떤 나라의 화폐가 비싼지 혹은 싼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수수께끼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퍼즐입니다. 교수님, 근데요, 미국에서 파는 물건 가격이랑 한국에서 파는 물건 가격이 대체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운송비나 관세 같은 거래 비용이 하나도 없다면 똑같은 물건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가격이 똑같아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 가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싼 데서 사다가 비싼 데다 막 팔아서 이익을 챙길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가격은 저절로 같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슬라이드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품질의 밀 1톤이 미국에선 120달러, 한국에선 12만 원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맞다면 이 두 가격이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120달러가 곧 12만 원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1달러는 얼마가 될까요? 네, 그렇죠. 바로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 가격만 알아도 환율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방금 본 건 밀. 그러니까 상품 하나만 가지고 본 거잖아요. 이걸 한번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사는 수많은 상품이랑 서비스를 커다란 장바구니 하나에 다 담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상품 장바구니를 사는데 드는 돈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같아지도록 환율이 정해져야 한다. 이게 바로 구매력 평가설, 영어로는 줄여서 PPP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뭐랄까, 모든 것에 대한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이론은 이제 알겠는데 이걸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똑같은 재료,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 바로 그 상품. 네, 바로 맥도날드의 빅맥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겁니다. 아, 빅맥 지수요?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경제뉴스에서 가끔씩 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빅맥 지수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빅맥이 전 세계 어딜 가나 크기나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딴 차가 난 아이디어예요. 물론 이게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구매력 평가서를 현실에 적용해본 아주 재미있고 직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 표에 숫자가 되게 많은데 저기 고평가, 저평가라고 써 있는 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줬어요. 자, 기준은 뭐냐? 바로 미국 빅맥 가격인 5.58달러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를 한번 볼까요? 스위스에선 빅맥이 6.7프랑인데 이걸 당시 환율로 달러로 바꿔보니까 와, 7.73달러나 되네요. 미국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달러보다 38%나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을 볼까요? 5,200원을 달러로 바꾸니까 5.02달러. 미국보다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화는 10%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스위스 프랑은 제 가치보다 너무 비싸게 고평가되어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나 일본 엔화는 반대로 제 가치보다 싸게, 즉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겼어요. 빅맥 지수 말대로라면 원화가 10%나 싸다는 건데 왜 실제 시장 환율인 바로 그렇게 안 바뀌는 거죠? 다들 원화가 싸다는 걸 알면 막 원화를 살 테고 그럼 환율이 오를 텐데 말이에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구매력 평가설이 가진 한계이면서 우리가 소위 현실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빅맥은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죠? 하지만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 서비스나 그 나라의 집세 같은 건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비교역제라고 해요. 또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운송비나 나라마다 붙이는 관세, 이것도 절대 무시 못하죠.
바로 이런 현실적인 요인들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이 단기적인 환율을 완벽하게 딱 예측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에이, 이 이론 그냥 틀린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안 맞을 수 있어도 환율이 장기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데는 정말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1990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점으로 찍어본 거예요. 가로축은 그 나라 물가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올랐나, 즉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고요. 세로축은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점들이 전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즉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많이 오르는 나라, 즉 인플레이션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하는 거죠. 구매력 평가설이 장기적으로는 꽤나 설득력이 있다는 걸 이 데이터가 아주 멋지게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모든 건 하나의 가격으로, 일물일가의 법칙. 둘째, 이걸 상품 바구니 전체로 확장시킨 구매력 평가설. 셋째,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본 재미있는 사례가 뭐였죠? 네, 빅맥 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구매력 평가설은 단기적인 환율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물가와 환율의 장기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훌륭한 길잡이라는 것. 모두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죠. 자, 오늘 우리는 빅맥 같은 상품 거래,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경상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외환시장을 보면 상품 거래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돈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을 사려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금융거래는 환율이라는 그림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풀어볼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